안녕하십니까, 정희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말,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란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봤을 때 과학과 통신기술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키워내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인데요.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져갈 이 지역 간, 산업 간의 경쟁이 역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남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북아의 허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이 창사 18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특집 토론, 동남권 창조경제 해법은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하신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춘경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국 동서대 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좀 가벼운 근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차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창조경제의 3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가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큰 기대를 하게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또 어떤 업무에 주력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 성장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8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창조경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네. 지난번에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저희가 국회에 제출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네. 조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그 종합대책을 저희가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벤처 중소기업이라든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어떤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네.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나성민 의원께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당 정책위의장과 또 국회 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로 협의하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많이 있습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정책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또 당정 간, 또 정부 부처 간에 또 정책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석준 차관이 계신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많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있는데 그 정부 부처들이 이제 정책을 개발하긴 하는데 그 정책을 실천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이제 조세거든요. 네.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부와 많이 협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이번에 이제 네.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저와 이렇게 이 차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부동산 대책, 4.1 부동산 대책도 물론 여러 부처가 이제 연관됩니다. 기재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라든지 네. 또 안행부 등등 연관되지만 기재부와 저희 이제 당 특히 정책위 장관의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또 바쁘게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춘경 회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 세계 상공회의소 총회를 다녀오셨어요. 한국 상인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가 좀 급변하는 시점이라서 많은 걸 느끼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된 세계 상공회의소 총회에 한국 대표단 단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새삼스럽게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보다 조금 뒤처져 있던 우리 후발 국가들이 거의 우리하고 같은 수준에 와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정말 이 창조경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비교 우위를 위해서 우리가 각별한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경쟁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경제 기조가 좀 변화하는 시점이라고도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재국 총장님께서는 아시아 대학 총장 포럼과 또 부산흑국화 포럼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글로벌 도시의 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요즘은 또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그 부산에서 네. 그 부산
아시아 대학 총장 회의를 갖다가 개최를 했습니다. 네. 16개국 한 80개 대학의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아시아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2006년에 그 부산하고 후쿠오카의 초강력 경제권을 그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산 후쿠오카 포럼을 만들었었는데 네. 예, 그게 올해 이제 9월에 그 8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후쿠오카에서 또 개최를 하게 되고요. 네. 많은 그 국제회의를 참가하고 또 국제 행사를 또 주관해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최근에 굉장히 달라졌다, 높아졌다는 것을 네.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1990년대에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일본 종합상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위상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누리던 일본의 위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일본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베노믹스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개발도상기 때 일본의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지금까지는 추격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앞으로 개척자적인 그런 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우리 창조 경제 모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낼 것인가 여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학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창조적인 인재를 좀 잘 길러내 가지고 이 창조 경제 형성에 좀 일익을 담당할 것인가 이러한 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던 경제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오늘의 이 토론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경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창조 경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모호하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많고요. 이 개념의 기본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나성민 의원님께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창조 경제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네.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창조 경제라는 것은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런 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해서 고부가가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창업기업, 또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 개발 같은 것은 대기업보다는 좀 기동력이 있는 벤처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대선 때 양당이 좀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경제 민주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양당이 다 이제 성장 전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 경제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내세웠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좀 모방 경제였죠. 네. 빠른 모방 경제. 다른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그것을 빨리 모방해가지고 네. 상업화해서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걸 잘하죠. 네. 그리고 일본도 아까 우리 장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베노믹스 나오면서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국제 경쟁력이 없던 뭐 자동차라든지 또 가전제품들이 지금 우리하고 거의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참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독자적으로. 네. 그것을 또 이제 상업화하고 또 그것을 기존의 산업에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동일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가 1%의 대기업이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했고 또 벤처 열풍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반짝했다가 또 사그러들기도 했고요. 이런 기초체계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에서 이 창조 경제라는 개념이 가능할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렀죠. 네. 또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기업들이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일자리를 더 창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대기업들로서는 지금 뭐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옛날처럼 창출이 많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새로운 이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네. 중소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잘 하려면은 대기업들과 이렇게 상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그것을 대기업들이 탈취해 간다든지 인력을 빼간다든지 하면 이게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경쟁력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은 경제민주화죠. 그래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 이것이 돼야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정책으로 그런 대기업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자, 장재욱 총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여러 가지 도시를 돌아보셨으니까 창조경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지역이라든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요새 뭐 많이 참고하는 나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나라가 핀란드라든지 네. 뭐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볼 때는 그 창조 개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보기엔 미국은 그 창조 어떤 개념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하기 힘든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상당히 놀랄 지경입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신생기업 같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애플 이런 거 보면 전부 미국에서 탄생한 기업이고 네. 지금까지는 없던 이 세상에는 없던 이런 어떤 그 형태의 그 창조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의 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터넷도 사실 보면은 그 개발된 곳이 미국에서 네, 제일 먼저 그렇죠. 개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미국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미국을 참고로 많이 해다 보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창조 경제가 나오는 이유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산업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 같은 경우 네? 좀 이렇게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탁소가 생기는 어떤 그 과정을 보시면 그 맞벌이 부부가 생기다 보니까 집에서 이 세탁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필요 수행에 의해서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산업으로서 세탁소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 위탁을 해서 세탁을 네.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탁소가 탄생을 한 것이죠. 네. 이 지구상에는 없던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세탁소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많은 세탁물이 모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자동화해서 좀 대량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세탁소의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산업이 발달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이 그 세탁소 같은 것이 이제 부가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넘기고 또 주류 사회는 또 새로운 어떤 창조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을 보는데 그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좀 문제라고 보는 것은 그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컴퓨터로 말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OS죠. 우리는 OS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대기업 중심으로 또는 1%의 어떤 기업체들이 전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이 OS에서 돌아가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은 낙오자가 되고 이 산업 그게 끼어들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주체가 매우 한정적인 거, 이 OS 시스템이 몇 개밖에 없다는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OS에서 돌아가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인프라를 사실은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민간이 사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것을 정부에서 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방 정부나 지역의 산업에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이 상당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어떤 특정 산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밀 경우에는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공할 경우도 있지만은 네. 리스크가 있다는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벤처 산업의 그 메카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은 물론 성공하는 기업이 있죠. 기업이 하나 성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또 소비도 증가하고 그래서 아주 그 도시가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떤 기업은 또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특정 산업을 예를 들어서 밀 경우에 그 사업이 되면 참 좋은데 잘 안 되면 이게 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도시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정부가 이걸 무슨 시혜 차원에서 이렇게 서포팅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간의 어떤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 시절 때 네.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 어떤 특정 산업을 갖다가 육성한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고 해서 인터넷망을 아주 굉장히 잘 깔아줬다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놓이는 인프라에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은 민간이 생각을 해서 올렸거든요. 네. 이제 인프라가 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형식이 또 태어나게 됐고 다 보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정부가 깔아놓은 이런 인프라에 올려서 성장된 것을 볼 때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정부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방에 있지만은 중앙정부의 어떤 시혜 차원에서 어떤 지방에다가 뭘 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견하고 이것을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인프라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부터의 경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멍석을 깔아놓고 부추기기보다는 내가 멍석이 필요한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프라 역할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또 이 창조 경제 의미에 대해서 또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춘경 회장님. 예, 앞에 두 분이 말씀 계셨습니다만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능,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장 이런 것을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고 없던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저희가 우선 생각나는 것 중에서 쉬운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2000년대 우리 소니가 워크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소위 집에서 듣던 스테레오 수준의 음악을 걸어가면서 들을 수 없을까 해서 차 안에서 나온 것이 워크맨으로 알려져 있고 워크맨이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보면은 골프존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IT에다가 산업 스포츠를 접목해서 실내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분은 이 사업으로서 거부가 됐습니다만 이 골프존 또는 휴대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길거리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에 가서 들어보니까 시스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되었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 창조경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리운전 시스템, 전화를 거는 사람, 받는 사람, 배차하는 사람, 네. 모든 시스템이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대리운전 시스템을 수입을 해가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IT하고 시장하고를 같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저는 창조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습니다만 다른 일본 산업제품이나 일반 제품은 공산품은 시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참 내수 기반이 약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IT 분야만은 풍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IT 교육 역량, 수준, 인프라 이런 것이 어느 나라 못지않기 때문에 IT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 창조경제, 산업제품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다른 품목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골프존 같은 또는 대리운전 시스템 같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기동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능,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던 여러 가지 자동차 기계조선 같은 사업보다는 정보통신 분야에 좀 더 치중하겠다라는 의미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이나
우리 과거에 뭐 기계, 조선해양 이것이 각각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이 접목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소위 융합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되고 또 조선해양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또 융합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유리한 거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작기기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프라인이라는 공작기기에 온라인이 접목돼서 자동화가 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사람 없이 무인 시스템으로 기계를 가공하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이든 기계든 이제 앞으로는 정보통신과 융합돼서 한 단계 높고 부가치가 높은 가격 경쟁, 가치 경쟁으로 가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고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창의성과 필요를 공략한 이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길을 열어놓는 것을 창조경제의 기본 근간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세 분께서 토론해 주신 바와 같이 뭐 창조경제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가매는 것이다 오히려. 창조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유연한 그런 그 정책과 어떤 산업의 어떤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부로서는 그 장제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상품과 서비스로 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하는데 과거와 같이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예산과 뭐 세제 지원을 한다 이런 방식보다는 그 상상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규제나 법과 제도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상상력이 꼽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위 말해서 상상력과 그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가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1기가바이트의 그 데이터가 그 송수신될 수 있는 무선 인터넷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투자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정부가 제도와 일정량의 어떤 투자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줘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결국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연구소의 몫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R&D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창조경제라는 것은 기존의 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 정책이나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창조경제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국에 우리의 경쟁국 되는 나라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 빨리 이 창조경제의 개념을 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변환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을 민간뿐만 아니고 정부가 합동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역과 범위의 제한을 오히려 두지 않고 열어두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영역과 범위가 없다 보니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배정되는 예산이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입니다. 안 그래도 그 대통령님께서도 소위 말해서 이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몇 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공통된 서비스를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예산 제도로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걸 바꿔야 됩니다. 바꾸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반발하는 수도 있고
그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또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도 하여튼 뭐 궁극적으로는 창조경제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창조경제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 창조경제를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곧 나올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네. 그 실천 계획에 따라서 재정 투자 지원이라든지 세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갖다 저희가 마련해서 저 창조경제가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동남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창조경제의 어젠다를 어떻게 접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욱 총장님, 사실 뭐 창조경제가 얘기 나눴다시피 사람과 생각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동남권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인력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런 인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이석준 차관님께서 또 그 우리 인재 양성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남권에 사실은 우수한 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저는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우수한 인재들의 어떤 그 유출이 수도권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뭐 가서 좋은 교육 받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계를 보니까요 그 수도권으로 가는 고교생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가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서 그쪽에 이제 취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 중에 2명만 돌아오니까 저는 이게 그 인재의 어떤 적자 구조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부산 지역의 그 청소년 수도권 유출에 따른 추정 손실액이 1조 5천억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그 지방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방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자기의 자신의 어떤 실력,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정말 제가 학교에서 보면 우리 재학생들 중에서 정말 끼가 넘치고 잠재력이 많은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 이 지역을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이제 그 한참 그 이야기되고 있는 갑을 관계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나라다 보니까 중앙은 항상 갑이고요, 지방은 을이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의 나라다 보니까 대기업은 항상 갑이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은 다 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들 갑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재들이 갑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좀 더 창조적인 벤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갑에게 합류되는군요. 갑인 이제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해서 대기업을 가겠다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부처에 가서 공무원 되겠다는 학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갑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보면 다 우수한 학생들이 다 갑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아주 끼를 가지고 벤처를 해야 될 텐데 이 갑 쪽으로 이렇게 휩쓸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 창조 경제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 인재들은 그 기회가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가 이 그 나고자 없는 그런 어떤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그 인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나 나고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가치와 이것을 존중받으면서 그 가치를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좀 내침을 당해서 나고자가 되는.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이런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 인구가 줄더라도 한 사람당 그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인구가 줄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그 창조 경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는 어떠신지요? 또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얘기도 많으실 것 같고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나성민 의원님 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우리 장관님 집행하시는 두 분이 나와 계셔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얘기도 아닙니다만 사실 사람에 관한 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다른 분야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급여라든가 대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대기업에서 창원공단에는 10대 재벌들이 다 와 있습니다. 본사 직원이나 지방에 와 있는 직원 급여가 같지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전부 다 서울 가기를 희망합니다. 최근에 삼성 테크닉이라든가 대우조선, 현대자동차 모든 R&D 센터가 다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가지 않고는 사람을 확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꼭 급여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돼서 참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부 있어서 우리 부울경 상공회사 회장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으로만 지금 지방 의대가 아니고 저는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과 제도의 것을 확실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지방과 중소기업, 지방과 중앙도 소재지에 따라서 법인세를 좀 차등 적용할 수 없을까? 또는 대기업과 재벌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더 세분화해서 지금은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견기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저희 회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분야를 하나 더 좀 세분화시켜서 재벌 그룹, 중견기업, 소기업 더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을 하는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법으로 확실히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미스매치 중소기업에서는 심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고 대학생들은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사회적으로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람 사는 부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테헤란로에서 우리가 IT 열풍이 났을 때 크게 호프집도 많고 소극장도 많고 거기서 청년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백업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에 급여 이외에 예술, 문화, 의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수도권하고 현저한 격차가 납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거 월급 몇 푼만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사람들 우리 수준이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창원공단에는 지금 땅값이 평당 35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40분 걸리는 함안에 가면 공단에 80만 원짜리 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작업자들이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안에 있는 공단에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야를 지방과 수도권 문제를 정리할 때 또는 정책 입안할 때 공장 자체만이 아니고 거기 부수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의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을 같이 갖춰줘야만이 이게 앞으로 될 수 있다. 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크게 봐서 정책 입안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현실은 중소기업의 취업 관계에서는 지방대학생들이 인프라가 문제도 되고 소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두 분 의원님과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창조경제를 접목하기 위한 동남권의 특성들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만한 것들,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을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나성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남권의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동남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건 사실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말씀하신 지역과 수도권의 이제 격차 문제도 그렇지만 창조경제만 우리 초점 맞춰도 사실 동남권은 그동안 장치산업, 중화공업 위주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긴 첨단 산업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수도권보다는 훨씬 불리하다. 근데 이제 우리 동남권이 다른 지방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좀 나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남권은 그 기존의 그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해양 관련 산업이 있죠, 그죠? 네. 조선이라든지 또 해운 항만 다른 지역에서는 안 가지는 어떤 기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좋은 대학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대학들도 많이 있고 연구소는 아마 조금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해양 관련 연구소 같은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완될 것이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창조하는 측면보다는 우리 동남권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차원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양 산업, 조선이라든지 해운 항만들 여기다가 이제 IT 또 ICT 기술을 이렇게 접목시키면 보시면 그게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선박 같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벌크선 같은 건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 그건 중국이 막 따라오니까 이제 고부가치 선박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새로운 IT 기술과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또 금융도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융 중심 도시로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IT 기술하고 접목시키면 훨씬 네. 이제 창조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부산은 관광, 영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것도 IT와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 의학도 부산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최근 이제 BT 또는 ET 이런 새로운 기술과 융합하면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으로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수도권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해양 쪽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강점이 네. 있지만 IT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산업에 융합해서 기존 산업을 고부가치화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은 우리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재들이 수도권은 많이 유출되니까 이게 이제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시라든지 이 지방 우리 자치정부들이 앞으로는 그 대학과 연구소에다가 좀 집중 투자할 그런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뭐 우리 기재부도 있지만 또 중앙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되지만 지방의 그 예산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과거보다는 좀 R&D 투자라든지 연구소 대학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계실 텐데요. 동남권에 특별히 강점을 두는 분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동남권의 강점. 뭐 저희는 뭐 전국적인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네. 그 제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뭐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네. 그런 건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기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동남권 쪽 특히 이제 저기 부산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그 나성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류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네.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새롭게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을 그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창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장제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출되는 것보다 그 유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창의적 인재라는 것은 단순히 월급이 많고 낮고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 지역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창조계급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창시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제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창조계급의 어떤 부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의 어떤 소위 말해서 창조적인 도시, 지역을 연구를 쭉 해보니까 주로 이제 창조계급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그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포션이 한 35% 정도 되는 게 이제 창조적인 도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쫙 해보니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나 지역이
다른 사람이나 그 다른 인종이나 다른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느냐, 톨러런스, 그러니까 관용할 수 있느냐,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그 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이 예를 들면 그 뭐 이기대에서 여러분 뭐 부산 시민들 자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언제든지 나가서 이렇게 뭐 산책도 즐기고 수 있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울경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KTX 등으로 이어지고 이제 수도권과의 거리가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뭐 언제든지 부울경 쪽에 와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서 그런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하느냐, 그런 부분에 중앙정부가 어떻게 더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창의적 인재가 하나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관되는 산업이라든지 연관되는 어떤 시장이 굉장히 파급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아이콘적인 인물을 갖다가 모셔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이나 관용도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까지는 간과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재욱 총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도시들, 글로벌 도시들과의 느슨한 경제 협력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추진 상황과 또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 경남하고 이제 그 일본 규슈 지역하고 후쿠오카 지역이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국경을 초월한 어떤 초광역 경제권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이 사실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담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산 경남만 가지고는 그 아주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가 없고 또 아시아에 지금 아주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는 메가시티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하고 후쿠오카하고 아니면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 동남권하고 규슈권이 하나의 그 연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도 실현될 수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NN도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산 후쿠오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후쿠오카를 이제 왕래하면서 이런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구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니시티브가 그 정보 발신이 서울서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이라는 이런 구상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만약에 조금 이렇게 그 힘만 좀 받을 수만 있다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구상이 그 지역에서 발신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신되는 이런 것을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데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은 항상 그 서울 중앙에서 오는 그 정보를 그 수신하는 데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고 중앙에서는 지방에서 발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구조는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볼 때 그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게 건강해야 전체 몸이 이게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만 이렇게 건강했어도 이렇게 건강한 그 몸을 유지할 수 없듯이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돼야 신진제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발 저게 잘 안 들려서 그렇지 지역발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귀를 많이 좀 기울일 필요가 우리 중앙 좀 정부나 또 그 정책을 또 결정하시는 분들은 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석준 차관님께서 관련해서 말씀 드릴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저희는 뭐 장재욱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중앙이 주도하는 경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창조경제는 그 민간이 주도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은 지방이 하고자 하는 그런 창조경제적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의적 인재입니다. 창의적 인재, 빌 게이츠 같은 한 분이 시애틀에 와서 그 시애틀의 산업 그 환경 모습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 꽃 피울 수 있도록 하여튼 불경 지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지방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불경에 사시는 우리 주민, 우리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과 다른 것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드웨어보다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뭐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충경 회장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키우자는 주장을 아까 말씀을 계속 해오고 계시죠. 실제로 강소기업을 키워낸 입장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창조경제의 태동부터 성장까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지난번에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 상공회의소 대표로서 이 문제를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네. 당선인 시절에 또 K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네. 저는 우리 다음 정부가 가장 치중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따지면 대기업하고 소기업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명분상은 외형상은 중소기업일지 모르지만 이 중소기업은 전부 대기업에 납품하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더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없고 더 잘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은 모기업에서 묵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배우고 싶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을 소위 우리는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독일은 히든 챔피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10% 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규모를 떠나서 기술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현대자동차에 비록 납품을 하지만 납품하는 그 중소 부품 회사들이 현대자동차를 거래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정말 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화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중견기업이라고 말합니다만 우리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중견기업 육성에 좀 많은 지원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서도 저는 과거 우리 무차별로 많은 기업이 지원해 줍니다. 지원 제도가 수백 가지나 돼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이 정말 좀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 금리를 얼마나 싸주게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까 우리 나 의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중소기업도 이제는 R&D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R&D 자금을 어떻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지원해준다거나, 혹은 뭐 카이스트나 이런 유명한 대학생들을 군복무 대신에 중소기업에 한 5년간 파견해준다거나, 저는 방법은 찾으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과학 인재들한테 현장의 산업기술도 습득하게 할 겸 일정한 중소기업에 파견 형식으로 뭐 한 5년간 지원하고 나면은 뭐 100년 면제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R&D나 이런 쪽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거래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말은 지금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말 국내에서는 시장을 넓혀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원치 않든 해외로 가야 합니다. 해외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대기업에 종속돼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만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창의력도 없고 마케팅 능력도 없고 글로벌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시스템 해줄 수 없는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외국을 자주 갑니다만 이번에 가보니까요. 카타르 같은 나라 또는 요르단 같은 나라 가보니까 대사님들이나 코트라의 직원들이 한 10년 전하고 180도 바뀌었어요. 거의 셀즈맨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해외 공간도 또는 해외 코트라도 우리 정부 기관도 해외 나간 기관들이 기업 셀즈맨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고무적이고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코트라 열심히 해준다는 데서 좀 자랑도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런 것이 더 좀 발전돼서 해외에 있는 우리 정부 기관과 중소기업이 나오고 싶을 때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같이 말이 안 통하면 같이 통역도 같이 참여해주고 이런 정도로 같이 협력해서 중견기업이 많이 육성돼서 세계를 상대로 거래하는 중견기업 히든 챔피언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저는 다음 정부에서 가장 좀 힘을 쏟아주실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이 경제민주화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는 결국 창조경제의 기본이자 근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대책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관련해서도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창조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강소기업을 이제 많이 육성하자는 겁니다. 네. 강소기업이라는 게 비단 뭐 벤처기업, 소기업뿐만 아니라 네. 중견기업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중견기업을 많이 이제 키우려고 전부 다 많이 노력했어요.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오면은 중소기업 때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있다 보니까 중견기업도 또 야당에서는 또 어떤 때는 또 이게 대기업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또 끊자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안 됐던 경우도 많은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이제 육성하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아니라 물론 뭐 하청을 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창조경제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게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의 기술 개발도 같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제 막아주는 것이죠. 네.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R&D 투자를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대기업이 가져간다든지 이제 기술 탈취죠. 또는 열심히 인재를 키워놨는데 인력을 빼간다든지 또 나쁜 단가를 좀 잘 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준다든지 나쁜 단가 후려치기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뭐 재벌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재벌개혁이 또 뭐 어떤 다른 정당처럼 또 이렇게 막 재벌을 이제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재벌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로 지금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술 탈취라든지 또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인력 빼가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강한 그 경제민주화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징벌적 배상도 그냥 3배, 인력 빼가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이 10배 이렇게 갑니다. 이건 과거 정부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할 것이고 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근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중소기업 업종 언저리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R&D 지원 차원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중소기업 R&D는 저희가 대기업 R&D보다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산 지원도 많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R&D 세제 혜택을 지금 줄이는 편이고요. 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신기술에서는 30% 이렇게 해주고 있죠.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드리면 네. 중소기업의 R&D 지원이라는 것은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개발한 그 기술을 네. 사업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거기에도 R&D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R&D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지원이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혜적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방점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제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들의 그 R&D와 관련되는 지원, 그다음에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지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립자조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중소기업 지원에 안주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산 경남의 창조경제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업군별로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최춘경 회장님께 다시 여쭙게요. 사실 경남도의 경우에는 사천항공산업단지라든가 밀양 나노융합산업, 또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특히 지방에서는 말이죠. 우리 아까 인력,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산업,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밀양 나노산업단지라든가 거제 조선해양산업단지 또 항공산업단지가 아마 지금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잘 될 거로 저희들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은 지역별로 특화되지 않으면 말이죠.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선해양이라든가 밀양 나노라든가 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미래 먹거리를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좀 중복을 시키지 말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좀 지원 육성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경남은 우리 아까 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선해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부가 가치로 IT를 접목하고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서 정말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단지, 세계적인 조선해양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 특화된 산업을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특화된 지역의 강점을 잘 살려주고 국제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 선택, 개발, 지원에 더 많은 좀 정성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말씀하신 항공산업이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우에는 부산의 연구개발 특구와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의원께서는 아까 IT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고 또 함께 접목될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부산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산 쪽이 과학 쪽 연구소 기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쪽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양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관련 연구소 기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양산업이 단순하게 이제 배나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해양 플란트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을 연계하는 창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이제 부산연구개발 특구죠. 부산연구개발 특구를 만들겠다. 이것은 이제 부산 지역의 조선해양 플랜트 기업과 또 출연연구소 그리고 대학을 한데 묶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조선해양 거점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이제 완성되면 좋은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올해 이제 70억 원을 일단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중앙정부도 조금 이제 예산을 배정했고 부산시도 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가 아마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야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지역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하겠지만도 우리 기재부 차관 계시니까 기재부에서도 부산 연구개발 특구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이쪽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이제 첨단 기업이 이 특구안이 한 350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전문 연구기관이 10개 정도 유치가 되고 이것이 다 되면은 지금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거대 전략기술 기반 산업으로 지정을 해두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해양산업, 그 다음에
그 항공우주 산업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그 여기 관내에 있는 뭐 거제라든지 네. 밀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인 산업이 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특히 이제 부산이 이제 연구개발 특구를 이제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연구개발 R&D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인식해서 네. 산업의 어떤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연구개발 특구를 계기로 해서 부산 지역이나 어떤 부울경 지역의 어떤 산업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그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뭐 아끼지 않고 뭐 지원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특구를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산업을 하고 다양한 뭐 이렇게 그 분야를 합니다. 근데 아까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특화되는 그 산업을 정해서 네. 그 특화되는 산업이 산학연 어떤 공동체제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으면 지역의 인재도 육성이 되고 산업도 육성이 되고 일자리도 마련해지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이나 아트클라우드 컴퓨팅 허브 사업도 이 창조경제산업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성민 의원께서 이 부분 또. 네네.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우선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죠. 지금 부산이 우리 이제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증권거래소도 있고 또 파생상품 거래소도 있는데 이 자체로 이제 일자리가 이제 창출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잘 돼야지 또 다른 산업에 자본 조달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도 굉장히 연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이 금융산업도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금융중심도시라 그랬지만 아직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또 뭘 의미하자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는 선박금융공사 같은 것을 지금 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중앙에서는 그렇게 뭐 탐탁해 하지 않는데 네. 이미 뭐 수출입 운영이라든지 정책금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또 선박금융공사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죠.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고 옛날에 외국 선주들이 이제 배를 함적 발주를 내면은 네. 선수금, 중도금 많이 줬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주질 않습니다. 인도할 때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달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박금융공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IT 통합 관리 모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아시아적 인터넷 트래핑이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국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도 이게 허브를 하나 만들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면 물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다른 산업의 생산성 높이는 데도 이제 쓰일 수 있고. 근데 아마 이쪽은 대전 쪽 충청도나 수도권하고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학연 협동을 잘하고 또 부산시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해양선박 금융기관 얘기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산에 자리 잡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 경남의 여러 가지 조선산업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부산 경남에는 우리나라 조선 집결지입니다. 현대, 대우, 삼성, STX 모두가 다 집결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발 조선 경기가 대단히 불황입니다만 이건 사실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또 산이 높으면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세계적인 조선은 과거에 없던 큰 호황이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 다지고 다 힘을 축적해서 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동남권 조선해양에 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우리 내부에서도 수도권 양극화 얘기를 합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또 이렇게 약간 양극화 현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산 도시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부산의 R&D 중심의
도시로 가고 네. 또 부산대학교 해양조선학과가 대단히 셉니다. 네. 학교가 있고 하니까 학, 연구, 개발, 금융 이런 쪽으로 가고 우리 경남 쪽에서는 지가가 대단히 쌉니다. 산업 현장은 부산에다가 자꾸 뭐 우리 의원님들은 뭐 선거 구민들 의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까운 땅을 자꾸 이렇게 공단으로 개발할 것보다는 값싼 경남의 생산 현장은 경남을 활용해 주시고 네. 또 금융이나 R&D는 부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전체를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 역할 네. 이런 것을 우리 정치권에 있는 여러 분들이나 부산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분할이 돼서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막 지난번도 제의했습니다만은 생산 현장은 경남에서 다 맡을 테니까 금융, 연구개발, 학연 문제는 전부 다 부산에서 모든 걸 다 모으자. 네. 경남에 있는 창원대학교 향학과도 전부 다 부산 쪽에서 협력을 해서 네. 모든 연구와 집적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선박금융 우리 나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STX가 지금 금융위기가 와 있는데 네. 물론 뭐 경영을 잘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황 때는 배를 짓게 되면 50%씩 선수금을 주다가 지금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버텨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정말 그 우리 선박금융이 우리 부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90%가 여기 있는데 금융 지원하는 기관도 당연히 여기서 현장 밀착 지원하고 그 대신 또 감시 감독을 잘 해야죠. 이런 금융기관이 지원기관이 우리 부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차관께서는 또 금융정책 전문가로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과장 때 그 한국거래소가 이제 부산에 본사가 이전하는데 네. 그 관여되는 일을 해서 네. 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금융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그 그 집약적인 산업이고 네. 굉장히 그 IT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산 문현 금융단지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부산이 이제 그 금융중심지로 되기 위해서는 상해하고 홍콩의 예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와 금융이 중심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상해를 이제 금융 중심지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홍콩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물류와 이제 그 금융의 중심지가 돼 있고 이제 국제 금융의 중심지가 돼 있는 거고요. 부산도 이제 지향해야 될 바는 그런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금융 중심지 전략을 잘 감안하면서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준으로서는 이제 국내 금융기관을 유치한거나 이런 쪽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동북아 지역의 어떤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하여튼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돼야 되고 그 지방 정부뿐만 아니고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해운대를 이렇게 와 보신 이제 국제 금융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이 상당히 홍콩과 같다 느낌이 네. 광안대교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 홍콩과 너무 유사하고 홍콩보다 오히려 더 살기가 더 좋은 곳은 아니냐. 왜냐면 홍콩보다는 훨씬 더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기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살기 좋다. 뭐 요트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여튼 남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풍토가 조성만 되면 그 시야를 좀 그 동북아 어떤 국제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시야를 두고 그 꾸준히 노력해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조언 주셨는데요. 사실 공동으로 또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데 산학연이 공동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 교육 현장의 일선에 계신 또 장재국 총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뭐 저는 뭐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학위에 따라서는 이 금융 분야가 그 부산의 중심적인 그런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아주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계 입장에서는 좀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이런 금융도시에 걸맞는 인재 양성 이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사실상
그 금융 쪽으로 그 부산에 있는 것이 주로 은행의 리테일 비즈니스 중심으로 하는 게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쪽 인재들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양성이 됐는데 좀 더 복잡한 그 파생 뭐 금융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인재 양성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교육계에서 신경을 써서 이 부산에서 또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융기관들이 오는데 그게 걸맞는 인재들이 없다면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융이나 연구단지의 고용 효과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장재욱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기 나름이다 봅니다. 이게 어떤 건물만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그 홍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금융 중심지가 되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적인 그런 양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연관해서 그 금융이 필요한 산업들도 이 지역에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그 금융기관들이 부산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금융을 위한 금융도시가 아닌 어떤 산업을 갖다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금융도시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금융도시가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두 분야를 상당히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관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요. 일자리 개수만큼이나 어떤 일자리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대도시 원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나성민 의원님께 좀 여쭐게요. 네. 창조 경제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 아마 이 창조 개념의 창조 경제 개념도 지금 정립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우리 부산을 기준으로 보면은 부산시와 기업들 또 대학들이 이제 서로 협조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부산시는 이제 창조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GRDP의 4% 이상, 4% 이상을 창조경제에 투자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창조도시 또 창업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새로운 창조적 기술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남권 특히 그런데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이나 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중앙에서 좀 더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거든요. 이제 분명히 창조경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배정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이제 가져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선점해야 한다. 선점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최춘경 회장님께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로 중복된 얘기였습니다만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네. 육성하는 것 네. 이게 고용 창출 효과가 대기업보다 한 4배로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기업들이 아까 나 의원도 말씀 계셨지만 아무리 양적인 성장을 하더라도 사람 들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게 걸맞는 자동화가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중견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해외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장기부 총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해외 도서관에 가보니까 소위 인턴 사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와 있어서 1년간 하면 학점도 인정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막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외 인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국내에서만 너무 한동안 하지 말고 해외 대상에서 우리나라 세계 대상에서 한 100명씩 하면 한 몇만 명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6개월이나 1년간 그쪽 시장을 보고 오면은 그쪽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과 링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해외 인턴십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경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데 이게 사실 리스크가 많습니다. 기존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산업보다는 당연히 위험 부담이 크지요. 네. 그럼 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 부담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검사 기법을 좀 개발해서 건전한 실패, 소위 말하는 패자 부활전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으로는 게임과 영화, 영상 산업 이런 콘텐츠 산업들을 또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지식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장재국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뭐 이 분야가 아주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그 핵심 전략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잘만 되면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의 어떤 그 문화 시장의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저도 가봤는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바타 하나로 이제 그 국가 브랜드를 갖다가 굉장히 높은 적도 있고요. 근데 이 영화 하나로 제가 보니까 27억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이렇게 일궈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회사에서 그 뉴질랜드 같은 회사에서 그 반지의 제왕 이것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영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체제했던 그 제작자들이 쓴 돈만 해도 뉴질랜드에 쓴 돈만 해도 한 2억 5천만 달러 육박을 한답니다.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도 뭐 1만 5천 명 정도가 그 반지의 제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 영화 하나로서 창출될 수 있는 그 부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네. 지금 벌써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부산 지역에도 사실 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쪽으로 해서 그 많은 대학들이 이런 전공을 갖다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전공하는 학생들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요. 창의력이 아주 뛰어나고 네. 얼마든지 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의 각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나성인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창조경제를 어떻게 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아주 끼와 잠재력이 많고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자재 같은 것도 대학에 벌써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것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아주 창조경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학 굉장히 좀 이렇게 그다음에 그 산업계하고 같이 손을 맞잡아가지고 네.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식 서비스 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이고 창조 서비스 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고용 창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부산이 이제 영화를 소위 말해서 그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지역의 브랜드로서 어떤 이렇게 육성시켜 나온 것은 굉장히 좀 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야들은 뭐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각종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들을 좀 철폐를 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제 새로운 그 작품을 만들고 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아까 최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그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벤처기업의 경우는 그 많은 기업들이 창업했다가 또 실패하시고 다시 재창업하고 하는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뭐 다산다사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산다사형 어떤 생태계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어떤 금융 지원 시스템이나 정부의 정책 시스템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뭐 R&D를 연구를 하면 전부 다 95% 이상 성공하는 벤처도 다 이제 성공해야 되는 벤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간과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금융지원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 금융권의 어떤 연대보증제도를 지난번에 철폐를 했습니다. 철폐를 하고 그런 어떤 빚부담 없이도 다시 한 번 더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말씀하신 대로 신부 기부에서도 그 재도전하는 어떤 그 벤처 기업가들에 대해서도 보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보완을 해왔습니다만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늦은 밤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남권이 어떻게 하면 이 창조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선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경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동남권에서 강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도 이런 게 좀 반성을 한번 해봐야 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외형을 키우기가 급급했고 기업이 좀 커지면 토지도 사고 건물도 짓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도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중시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힘자는 데까지 R&D에 우리 회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문화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될 때가 안 되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두 분 계셔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 육성과 또 동남권이 뭉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좀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주시고 특히 현재 수도권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 지방 경제를 더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지방권들이 힘을 합쳐서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키워가려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의 인재 유출이 없도록 수도권 규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잘 다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재국 총장님. 네, 저는 창조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그게 창조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면 이것이 창조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창조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잘 끌어내어서 이게 산업화와 연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은 결국은 우리가 그 중앙 중심적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권적으로 이 국가를 전환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분권 운동을 계속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은 또 스스로 앞으로 우리 지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선견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방면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창조 경제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성민 의원님. 네. 저는 우리 부산을 포함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보의경 지역이 창조 경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어떤 지방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 산업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해양 관련 산업들, 조선 해운 항만, 그다음에 또 울산이나 거제, 창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중화학공업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영화, 관광 이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이 산업들을 고부가가치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또 연구단지들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대학들도 좋은 대학들이 있고 인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이렇게 너무 갈등하지 말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울경 광역경제 클러스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석순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창조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동남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 내에서 어떻게 분업을 하고 협업을 할지를 갖다가 먼저 비전을 갖다 가지고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재정이나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뭐 창조 경제를 구현하고 특히 이제 동남권에서도 창조 경제를 현실화시키는데 어떤 뭐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창조경제 해법에 대해서 동남권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사실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드는 가장 큰 생각은요. 정부가 어떤 큰 단체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모두가 새로운 주체로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생각인데요. 변화의 시대, 동남권이 그 중심에 서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이 창사 18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특집 토론 동남권 창조경제 해법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